신나는 시사 토크쇼 오태훈의 시사본부. 네, 저희 시사본부는 청취자 여러분들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9730번으로 문자를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플리케이션 콩은 무료로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태훈의 시사본부 수요일 2부에는 전문성과 현장성 살아있는 고품격 범죄 수사 토크를 지향하는 아는 경찰이 있죠. 한국범죄연구소 김복준 연구위원, 전 서울경찰청 범죄심리분석관이신 배상훈 프로파일러와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우리 그 여자 쇼트트랙 국가대표죠. 심석희 선수가 조재범 전 국가대표 코치에게 미성년자였던 17살 때부터 4년간 상습 성폭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냈습니다. 이 상습 폭행 혐의로 실형 선고받고 구속 수감된 조재범 이 전 코치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상황인데 훌리아님께서 어제 이 뉴스를 보고 저녁 먹은 거 체했습니다. 부들부들 떨리고 화가 납니다. 심석희 선수 부디 잘 이겨내고 힘내시길이라는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두 분께서도 좀 많이 이 소식 듣고 놀라셨을 것 같아요. 네. 예. 심석희 선수 먼저 뭐 이 방송하기 전에 예. 그동안 그 가슴속 그 한 깊숙한 곳에 그런 사실을 숨겨두고 얼마나 마음속으로 고통받고 힘들었을지 생각하니까 너무 마음이 아파요. 근데 심 선수가 17일 날 이제 고소하는 과정에서 이게 밝혀졌는데요. 네네.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엄청난 용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심 선수가 자신의 고통은 물론이거니와 이 체육계 전반에서 자신과 똑같은 사람들, 그런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는 개념에서 정말 용기를 내가지고 이런 일을 한 거거든요. 예. 저는 큰 일을 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심 선수 용기 내시고요. 우리 전부 공감하고 심 선수 응원합니다. 네. 배상훈 프로파일러께서도 이 사건 어떻게 보셨어요? 네, 기본적으로 이제 처음에 그 어릴 때부터 폭행이 이뤄지고 통제가 이뤄진다고 했을 때 저는 사실은 마음 한켠으로는 이것이 있을 거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네. 많은 그것은 본인이 얘기하지 않는 한 얘기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이런 유형의 범죄를 이게 이제 사실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착취형 강간이라고 합니다. 착취형 강간은 폭력과 폭행을 통해서 통제한 다음에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방향이고 그루밍 성범죄와 착취형 강간이 같은 페어입니다. 같은 쌍으로 존재하는 범죄입니다. 한쪽에서는 길들이면서 그다음에 통제하는 형태로 되는 거기 때문에 그 범죄자 유형은 매우 유사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범죄자에 대한 연구가 사실은 많이 돼야지 우리 사회가 안전해지는데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예. 그때 성폭행 이거 나오기 이전에 폭행 부분에서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예. 수시로 밀폐된 공간으로 불러서 폭행을 했다. 이런 얘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사실 뭐 우리 배상훈 프로파일러나 저같이 이 범죄를 다룬 사람들 입장에서는요, 폭행을 넘어서는 어떤 성폭행까지도 사실 예견을 안 한 건 아니에요. 예. 이제 그런 부분이 공교롭게도 맞물려 가지고 결과적으로 드러나니까 너무 마음이 아프고요. 어찌됐건 저는 뭐 이제 이 사건을 이 사안을 바라보는 시각보다 심 선수의 어떤 그 용기에 대해서 더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네. 이 심 선수가 가슴 속에 있는 걸 끌어올려서 지금 이렇게 그 밖으로 표출하지 않았다면 네. 평상시에 아마 굉장히 심한 우울증에 시달릴 수도 있고요. 네. 심한 경우에는 이 극단적인 선택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본인이 잘못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자책을 하는 현상. 그러니까 핵심은 심석희 선수의 잘못이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예.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건 내가 뭔가 잘못했다고 자책하는 현상도 나타나기도 하고요. 예.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무력감 속에서 헤매기도 하거든요. 네. 그리고 또 보다 심각한 거는 이런 경우에 이게 빨리 정리가 안 되면 결혼을 회피한다든지 이런 그 이성 간의 어떤 그 거래, 네. 그 사회적인 이런 그 거래 이런 걸 전부 회피하는
이런 현상도 드러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심 선수가 굉장히 힘든 선택을 했지만 네. 이번 기회에 가슴속에 있는 거 다 끌어올려서 이렇게 얘기해 주신 걸로 심 선수가 오히려 훨씬 나아질 수 있고 우리 국민들이 응원하니까 더 좋아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게 성범죄에 있어서는 상대성입니다. 본인은 열심히 잘 살아보려고 하고 잊고 살려고 하지만 가해자가 어떻습니까? 멀쩡히 그냥 사회생활하고 오히려 더 승승장구합니다. 네, 그걸 가해자가. 그럼 그걸 보는 이 피해자 입장은 굉장히 스스로 자존감이 막 떨어집니다. 예. 내가 뭐 잘못했지? 내가 잘못했으니까 이렇게 된 거야 라고 하고 자기 자책을 하는 방식으로 아까 교수님 말씀대로의 메커니즘이 발생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성범죄의 정의 실현이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그거에 대해 맞는 처벌을 해야지만 이 피해자도 자기 삶을 살 수 있는 거고 우리 사회도 건강해질 수 있는 겁니다. 복귀를 해보니까 바로 지난해 이맘때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평창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있고 진천 선수촌에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격려 방문을 하러 가려고 했을 때 그 전날 심석희 선수가 이탈을 한 거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그때 빙상협회라는 곳에서는 감기 때문에 못 나왔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그것이 확산이 되고 언론에서 계속 파헤치니까 체육회에서 감사를 들어가게 되고 그 감사를 통해서 폭행이 발견됐고 폭행을 경찰이 수사하는 과정에서 또 재판하는 과정에서 이제 심석희 선수가 용기를 냈는데 이 심석희 선수가 용기를 내게 된 계기가 팬들의 응원하고 팬레터 덕분이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좀 많은 응원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들이 바라는 거 성폭행의 피해를 받은 그 우리 여성들이 바라는 거 다른 거 없어요. 네. 네 책임이 아니라는 거, 자책하지 말라는 거, 네. 그리고 용기 내라는 거, 저희가 해줄 수 있는 거, 그리고 너의 고통을 입으로만 공감하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공감한다는 거를 같이 공유하는 거,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이 심석희 선수가 이 얘기하기 전에, 그러면 그 체육회나 빙상협회 상층부들은 뭐 했습니까? 몰랐을까요? 저는 몰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어보고 아니 그분들이 이걸 몰랐다고 하면 그게 말이 됩니까? 근데 왜 이렇게 미적미적했을까요? 그걸 밝혀내는 것이 심석희 선수의 상처를 보듬어 주는데 첫걸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청취자 9977 휴대폰 뒷번호 쓰시는 분께서 심석희 선수 말고도 말 못한 선수는 지금 없는지 걱정입니다라는 의견도 주셨고 1774번 쓰시는 분께서는 체육계 미투가 터지면 난리가 날 겁니다. 기량이 아무리 좋아도 코치나 감독에게 잘못 보이면 경기 참여가 불가능합니다라는 의견도 지금 주셨는데요. 앞서서 배 교수께서 착취형 성폭력과 글루밍 성폭력이 한 세트라고 이제 표현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특히 체육계, 특히 선수들을 상대로 어떤 방법으로 어떤 메커니즘으로 이런 지경의 사태가 벌어지게 되는 것인지 심석희 선수에게 조재범 코치는 어떤 존재였을까라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채찍과 당근을 같이 줄 수 있는 사람이죠. 채찍과 당근? 예. 그러니까 당근을 통해서 길들이고 내가 최고다라고 길들이고 말을 따르지 않으면 너의 인생을 좌지할 거나 하고 그 다음에 폭력을 통해서 그 정신을 지배하는. 그러니까 두 가지 방법이 공존하는 겁니다. 그런 방식으로 세뇌시키고 통제하는 방법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한쪽은 그루밍이고 한쪽은 착취형 성범죄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메커니즘으로 힘없는 사람을 통제하는 거죠. 그러니까 재판 증언 과정에서 이게 또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경찰이 이제 고소장을 이제 받았고 심석희 선수의 진술을 토대로 이 조재범 코치의 휴대전화 또 태블릿 PC를 압수해서 지금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조전 코치의 항소심 재판에서 이 내용이 추가로 나왔다는 건 어떤 걸 의미하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 제가 알기에는 폭행으로는 징역 10월 법정 구속됐거든요. 징역 10월을 받고, 그러니까 그 재판은 그대로 진행이 될 거고요. 17일 날 이제 이 심 선수가 별도의 성폭행 관련된 고소장을 경찰이 접수를 했어요. 그래서 경찰이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휴대폰이라든지 조 코치의 태블릿 PC를 지금 압수해서 이제 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뭐 적극적으로 비밀번호도 알려주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는 별도로 아마 구속돼 있는 중에 추가로 이 성폭력 관련된 건 기소될 가능성이 많고요. 그래서 범죄가 인정된다면 그 형량은 다분히 늘어날 수 있겠죠. 안타까운 거는 근데 사실은 우리 사회의 성범죄의 범위가 사실 좀 모호합니다. 흔히 말하는
이게 13세 미만의 의제강간 영역은 아닙니다. 그리고 17세부터고 심석희 선수가 그 피해를 당한 게 그다음에 이제 위력에 의한 간음, 그러니까 성폭력 부분도 입증의 책임을 그렇죠. 피해자와 수사기관이 져야 됩니다. 네. 근데 그 입증하는 것이 사실은 오늘 안희정 결심 공판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런 부분은 증거가 네. 명확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증거가 얼마나 존재할지 모르겠습니다. 그거를 또 그 진술의 일관성을 재판부가 얼마나 인정해 줄지를 사실은 네. 조금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대법원 판례는 있지만 그 실제의 하급심 판례가 아직은 있어 조금 좀 모호합니다. 네. 그래도 이제 최근에는 대법원도 성인지 감수성이라는 개념으로 상당히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 네. 이런 거를 이제 상당히 이거 인정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요. 좀 긍정적으로 보고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어려운 상황에서 많은 고통 속에서도 이제 심석희 선수가 큰 용기를 내줬고 또 이것이 이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많은 분들께서 신경을 쓰실 것 같은데요. 8341번께서 심석희 선수 좋은 성적 내고도 활짝 웃지 않았는데 활짝 웃으면 좋겠다 하며 응원했는데 엄청난 아픔이 있었군요. 제 마음이 너무 아프고 눈물이 납니다. 라고 의견 주셨는데 그러네요. 참. 문체부가 오늘 오전 11시에 관련해서 이제 긴급 브리핑을 했다고 하고 좀 여기저기서 이번 이 체육계 여러 가지 네. 현실들에 대한 것들 조사하고 또 제대로 된 대책을 좀 마련해야 할 것 같습니다. 어떤 것들이 좀 포함이 됐으면 좋으세요? 저는 비판부터 하겠습니다. 예. 또 재탕 삼탕입니다. 작년에 이런 발표 안 했습니까? 네. 왜 긴급 브리핑이라고 해서 또 재탕 삼탕입니까? 핵심은 그 자체 내에서의 어떤 뭐 자정한다라고 몇 번 반복하는데 자정이 안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럼 외부 전문가를 통해서 어느 정도까지의 그 강제력을 동원해야 되는 겁니다. 네. 여태까지 자정을 하겠다고 해놓고 안 됐다고 하는 것은 스스로 못 한다는 거니까. 그럼 또 안 되면 또 차관이 또 나와서 또 지금 또 자정하겠다고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핵심은 다른 거 제가 아까 보니까 6가지 정도를 얘기를 했어요. 근데 예. 핵심은 뭐냐면은 지금은 자정의 단계는 넘어서 외부에 있는 사람들이 엄격한 기준을 갖고 세계적인 기준을 가지고 네. 처벌할 거 처벌하고 또 엘리트 체육에 대한 비판을 받아들이면서 바꿔나가야 되는 겁니다. 네. 교수님께서는 뭐 특별히 어떤 것들이 담겨야 된다고 보세요? 하나의 방법이겠지만 그렇게 발표했어요. 뭐 요번에 그 조코치 같은 경우도 사실은 우리나라 빙상계에서 영구 제명됐음에도 불구하고 중국 진출의 꿈을 꾸고 있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해외에 나가서는 제약을 받지 않는다는 그런 거죠. 그런데 이제 발표하신 대로 국내외에서 완전히 영구 추방될 수 있도록 네. IOC라든지 국제 빙상 연맹 이런 데하고도 연계 체계를 좀 구축을 해서 예. 이러한 어떤 그 잘못을 저지르고 나면 영원히 이제 이 세계에서 끝난다는 그런 인식은 확실히 심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알겠습니다. 김복준 한국범죄연구소 연구위원, 배상훈 프로파일러와 함께 아는 경찰 다음 주제로 좀 가보겠습니다. 아이고 이것도 참 롱패딩을 입은 여성들만 골라서 날카로운 흉기로 옷을 찢는 이 사실상의 테러가 있었다는 주장이 나와서 좀 우려를 낳고 있는데 피해자 대부분이 여성이라고 해요? 네, 보니까 수인선, 인천 쪽 지하철 그쪽 관련된 쪽에서 피해가 좀 다수 있었던 것 같고요. 지하철 내에서? 네, 지하철 내에서. 그러니까 그때는 몰랐습니다. 예. 근데 집에 가서 패딩을 벗고 그 다음날 출근해서 보니까 어머니가 전화를 하신 겁니다. 네 패딩 왜 뒤가 이러냐라고 그때 알았던 보통 그렇거나 아니면 집에 가서 확인하는 이런 형태가 돼갖고 예. 그리고 이제 대부분이 그 힘없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여성들이 패딩이 주로 이제 피해였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단순히 내가 어디 가서 보니까 나중에 확인이 되잖아요. 보통 등이라든가 발 밑이라든가 이런 쪽에 패딩이 손상을 입은 건데 이게 어디 또 찢겼나 보다 이렇게 내 잘못일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다가 막상 보니 그런 사람들이 계속 나오고 또 특정하게 어느 곳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예. 여성이란 얘기 아니에요, 주로. 대상자가. 주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여성이라서 이제 혹자는 이게 신종 어떤 여혐 범죄가 아니냐 이제 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거는 우리가 너무 앞서가 가지고 단정지면 굉장히 위험한 일이고요. 예. 오히려 범행을 하는 과정에서 범행을 저지르는 사람들도 발각될 경우를 고려하는 경향은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죠? 예, 내가 이런 범행을 하고 있는데 혹시 내가 이 범행을 하다가 발각이 되면 어떻게 할까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거를 고려했을 때 남성보다는 여성이 유리하죠, 보다. 그렇기 때문에 여성을 선택했을 개연성도 있다는 것이죠. 그런 쪽으로도 봐야 되고, 물론 뭐 여성만을 공격한 거로 봐서 여혐의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우리가 단정 지을 수도 없는 것처럼. 그래서 이제 여러 각도에서 봐야 되는데 결국은 제가 생각할 때는 범인을 검거하고 난 이후에 그 범행 동기를 알기 전까지는 섣부르게 뭐 어떤가라고 이렇게 추정하는 건 굉장히 위험해 보인다는 거죠. 네. 범죄를 연구하는 사람들에 있어서 범죄 분류상으로는 이거는 이제 뉴이센스 오펜스라고 하는 그 표현은 뭐 성가신 범죄 공격 뭐 이렇게 대중공격 대중공격 이렇게 되는데 이건 FBI 정식 CCM에 존재하는 범죄 유형입니다. 그건 뭐냐면은 여성한테 스타킹에다 먹물을 뿌린다든가 아니면 고춧가루를 여성의 옷에 슬쩍 묻힌다든가 라는 이런 종류의 일종의 관심종자라고 하는 존재들이 자기의 존재를 알리면서 스릴을 느끼는 형태의 아주 뭐 그냥 성가신 공격 이런 형태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근데 그 영역은 크게는 섹슈얼 어설트 성공격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성공격에 포함되어 있다고 해서 여성 혐오 범죄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유형을 좀 잘 나눠야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분류를 해서 이렇게 하는 건 뭐냐면 어떤 범죄자가 어떤 행동 패턴을 갖는가를 알기 위해서 그런 거고 그 행동 패턴은 매우 정형화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잡는 건 크게 어려울 것 같지 않습니다. 지금은 뭐 용의자도 좀 어느 정도 나온 것 같고. 아 그래요? 이게 어떤 죄를 물을 수 있을까요? 일단은 그러니까 화는 나는데 이게 법적으로 이걸 어떻게 무슨 죄를 해줘야 될까 싶은 마음이 있어서. 일단은 그 패딩은 재물입니다. 재물의 효용을 손괴한 거니까. 재물 손괴죄. 366조 재물 손괴죄가 될 수 있고요. 뭐 폭넓게 해석한다고 그러면 폭행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폭행도요? 일단은 범인은 좀 경찰에서 아마 전체 내에는 거의 CCTV가 있고 또 목격자도 많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압축해서 수사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검거하고 나서 범행 동기를 따져보면 어떤 뭐 죄명을 적용할지 또 그 사람의 의도가 또 작용하거든요. 이 죄명을 다룰 때는. 이제 그 검거 이후에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한 소식을 좀 더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눴습니다만 그 강북 삼성병원 임세원 교수를 살해한 피의자 이 박모 씨가 오늘 검찰로 넘겨졌나요? 넘겨지는지 확인을 좀 제가 송치했습니다. 송치했습니까? 검찰로 송치를 했습니다. 경찰이. 청취자께서 임세원 교수 살인 사건은 왜 무슨 이유 때문에 일어났는지요? 임 교수님 안타까운 죽음만 크게 부각되고 살인자는 왜 무슨 이유 때문에 살인을 했는지 밝혀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라고 의견을 보내주셨는데 좀 알아보셨는지요? 이거는 뭐 경찰에서 내린 결론은 최종 결론은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경찰에서 수사한 이후에 검찰로 송치를 하고 결국 검찰에서 기소하면서 공소 제기하면서 나온 게 이제 종합적인 의견이고 최종 결론이거든요. 일단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를 하는 과정에서 원인은 이렇게 냈어요. 이 사람은 정신질환에 의한 망상장애로 인한 행위였다. 즉 말하면 망상장애에 의거해서 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 본인의 머리에다가 소형 폭탄을 병원 혹은 국가가 심어놨는데 그거를 본인이 알게 돼가지고 사건 당일날 그 임세원 그 의사에게 제거할 것을 요구했더니 그거를 그 임세원 의사가 경비원을 부르는 걸 보고 격분해서 살해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진술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일단은 경찰 입장에서는 그 정신질환에 의한 망상장애 이거를 이제 그 살해 동기로 봤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건 본인의 진술입니다. 본인의 주장인 거죠. 주장이 왜냐하면은 내 책임은 아니다. 임 교수가 나를 잡아 가두려고 하니까 내가 그래 공격했다라고 하는 책임 뒤집어 씌우는 부분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거는 청취자분이 정확히 들으셔야 되는 거죠. 그 사람의 주장인 거고 실제로 임세영 교수님은 여러 다른 치료를 하려다가 움직이는 건데 움직이는 움직임을 이 사람이 망상으로 공격 행위로 받아들였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망상사파 때문에 공격된 건데 망상사파가 들어가게 되면 그 앞쪽에 그 망상사파가 왜 생겼니에 대한 그 부분을 이 사람하고
여러 연구를 통해서 그러니까 면담을 통해서 찾아내야 되는데 본인이 협조적이지 않기 때문에 지금은 그걸 찾을 수 없는 겁니다. 지금 상태로서는. 그 협조적이지 않다고 말씀하셨는데 뉴스를 보니까 휴대전화에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아서 이걸 확인을 못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던데. 그게 이제 경찰에서 그걸 풀기 위해서 그 사람의 개인 정보 그러니까 이를테면 주민번호 군대 갔다 왔다면 군번 기타 등등을 전부 조합해 가지고 아마 수도 없이 시도했을 거예요. 네. 그걸 풀어보려고 락 걸어놓은 거를 그 비번을 모르니까. 근데 현재까지 경찰이 풀지 못한 거죠. 근데 그러니까 살인한 용의자가 이걸 협조해주지 않는다고 경찰이 이걸 풀 수가 없어요? 아니 그건 그 애플사에서 나온 그 휴대폰은 아이폰은 그거는 불가능한데 왜냐 FBI에서도 미국 경찰한테 그러니까 이제 이 애플사한테 욕을 했는데 거부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암호 방식에 대한 부분인 거고 물론 이제 어떻게든 풀어내려고 하지만은 이제 또 시간이 있으니까. 근데 이제 본인이 비협조하면은 모르겠다고 하면 지금 어쩔 수 없는 거죠. 아 그래요. 참 답답합니다. 이 용의자가 피의자가 과거에 여동생 집에서 난동 부리다가 한번 조사를 받았던 사실이 추가로 공개가 맞습니다. 됐어요. 이런 것들이 사건에도 좀 영향을 좀 끼칠 수 있습니까? 아무래도 제가 판단할 때 심신상실의 정도까지는 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지금 현재 드러난 부분을 보면은 2015년 2월경에 동생 집에 가가지고 문 두들겨 부시고 난리가 났었고 그해 9월에 이제 이 병원에 입원해서 한 달 가까이 있었고 또 2017년도에도 임세원 의사한테 와서 한번 또 진료받은 적이 있고 이번에 가서 또 범행한 거거든요. 그러면 1년의 어떤 정신질환으로 인한 치료가 지속돼 왔다는 거죠. 그렇다면 적어도 심신미약은 어느 정도 일정 부분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치료를 받았잖아요. 그리고 망상이 있다는 것도 어느 정도까지는 입증이 될 수 있는 것 같고 그것이 있다고 해서 살인이 아니라는 건 아닙니다. 살인에 대한 책임을 지는 건데 그 정도에 대한 부분은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핵심은 그거죠. 동기, 계획성. 이 부분은 좀 더 이 사람을 다른 상황에 따라서 좀 치밀하게 면담을 통해서 찾아내야 될 겁니다. 지금 이 사람은 조금 제가 봐도 좀 모호한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계획성도 분명히 있는데 그 계획성이 어디까지 계획성인지 심신미약을 약간 자기가 주장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이 없다고 볼 수는 없지만은 어느 부분인지 그래야지 향후 이와 비슷한 사람들에 의한 범죄에 예방에 도움이 될 거라고. 그러니까 연기에서 배상원 프로파일러 마지막 질문을 좀 제가 이 부분을 드리려고 하는데 좋습니다. 정신적인 질환이 있기 때문에 이번 그 결과가 나왔을 때 그것이 참작이 돼서 죄가가 좀 이렇게 줄어들 수는 있다고 쳐요. 감경이 될 수 있는데 벌이. 끝나고 나서 치르고 나왔을 때 또 그것이 반복될 수 있잖아요. 질환이기 때문에. 그래서 치료 감호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걸 어떻게 통제를 더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있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판사님이 재판하는 과정에서 이 사람이 처벌은 어느 정도 하고 그다음에 어느 정도의 치료 명령을 해야 되고 치료 명령을 하기 위해서는 치료 감호 시설이 지금보다 더 확충이 돼야 되고 인력도 돼야 되는데 우리는 그게 적기 때문에 재판에 거꾸로 영향을 미치게 되는 형태가 안타까운 상황이 되는 거죠. 네. 치료 감호소의 설치라든가 또 거기에 대한 관리들이 더 뒤에 따라야 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할 것 같네요. 그것도 임세영 교수님이 바라시는 바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김복준 한국범죄연구소 연구위원 배상원 프로파일러와 함께 아는 경찰 말씀 나눠봤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